제25화 혹을 송견의 등장. 전령이 보고하기를 앞서 전사한 도적 장수 장보의 형제인 장량이라는 자가 청공장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오랫동안 이 광야의 진영 뒤편에서 군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보가 이미 토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대군을 수습하여 양성을 점령해 차고 앉아 성벽을 높이 쌓고 이 겨울을 버티며 넘기려는 책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였다. 주주는 그 말을 듣자 겨울로 접어들면 눈도 오고 모든 것이 얼어붙어 식량 운송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무엇보다 낙양에서의 평판도 좋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처부서라 하며 총공격 명령을 내렸다. 대군이 양성을 포위하고 급히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적의 성은 요새 중의 요새로 경고하기 그지없고 성 안에는 수년 동안 쌓아둔 식량이 풍부하여 한 달 남짓한 시간을 허비했음에도 성벽의 한 귀퉁이조차 빼앗지 못했다. 곤란하군. 난처해. 주주는 본령에서 때때로 한숨을 내뱉었으나 현덕은 못 들은 척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장비가 주준에게 한마디 했다. 장군, 야전에서는 밀면 물러나니 싸우기 힘드셨겠지만 이번에는 저기 성 안에 있으니 도간에 든 쥐를 잡는 격 아니겠습니까? 주주는 떡더럼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멀리서 사자가 도착해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것 역시 주준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곡양 방면에서도 주준과 함께 토벌 대장군의 임무를 띠고 내려갔던 동탁과 항보숭의 두 군대가 도적의 괴수 장각의 대군과 싸우고 있는데 사자는 그 방면의 소식을 알리러 온 것이었다. 동탁과 항보숭 쪽은 주준이 말하는 이른바 무운이 좋았던 것인지 7번 싸워 7번 다 이겼다고 한다. 게다가 황건적의 총수 장각이 진중에서 병으로 죽는 바람에 총공격에 나서 일거의 적군을 괴멸시키고 항복한 자가 15만여 명이었으며 길목에 매단 적의 머리가 수천 개에 달했다. 나아가 장각을 묻은 무덤을 파헤쳐 그 머리를 낙양으로 압송하는 등 전과가 이와 같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대현양사 장각이라 칭하던 우두머리야말로 천하에 가득한 난적의 몸통이었다. 장보가 먼저 토벌되었다고는 하나 그 동생에 불과하고 장량이 아직 남아있다 한들 이 역시 그 수족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조정의 기법은 이루 말할 데가 없어 도적정벌의 제1의 공훈으로 황보숭을 거기장군에 임명하고 익주목으로 봉하였으며 그 외에도 은상을 받은 자가 수두룩했다. 특히 진중에서 항상 붉은 갑옷을 입고 누볐던 무기교위 조조도 공에 따라 제남의 상으로 봉해졌다는 소식이었다. 자신이 역경 속에 처해 있을 때 타인의 영달을 듣고 함께 기뻐할 만큼 주주는 도량이 넓지 못했다. 그는 더욱 초조해하며 막료들을 독려했다. 한시라도 빨리 이 성을 함락시켜 너희도 조정의 은상을 입고 봉토로 돌아가 영달의 날을 즐겨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론 현덕 일행도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공격에 공격을 거듭하며 성벽을 두드렸고 그토록 완강하던 적군도 잠잘 틈도 없는 공격을 방어하느라 지쳐갔다. 성 안의 도적 중에 엄정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이제 살 길을 찾을 때라고 생각하고 몰래 주준에게 뜻을 전한 후 적장 장량의 목을 베어 바치며
바라건대 잘못을 비는 병사들에게 황제의 위엄 어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양성을 함락시킨 기세로 나아가 남은 무리들을 낱낱이 소탕하라며 주전의 군사 6만 명은 완성으로 압박해 들어갔다. 그곳에는 황건적의 잔당인 손중, 한충, 조홍 세 도적 장수가 농성하고 있었다. 적에게는 원군도 없고 성안의 군량도 쓸데없이 패잔병을 많이 수용했으니 머지않아 금방 떨어질 것이다. 주주는 진두에 서서 도적들의 완성의 운명을 이와 같이 점쳤다. 주준의 군사 6만여 명은 완성의 주위를 둘러싸고 물샐 틈 없이 포위했다. 황건적은 막다른 데서의 발악인 듯 연일 성문을 열고 죽기 살기로 공격해왔고 광군과 황건적 쌍방간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성안의 식량은 이미 바닥나 적들은 굶주리게 되었다. 그러자 적장 한충은 마침내 항복을 청하는 사자를 보내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라며 항복을 청했다. 주주는 노하여 소리쳤다. 공하면 가련함을 구걸하고 세를 얻으면 포악한 마귀의 위세를 부리는 자들이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인자함이고 뭐고 없다. 라며 항복 서한을 가져온 사신을 베고 더욱 가혹하게 공격을 가했다. 현득이 그에게 간언했다. 장군, 현명하게 헤아려 주십시오. 옛날 한나라 고조께서 천하를 통일하신 것은 항복한 자들을 잘 받아들여 등용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장군은 비웃으며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마시오. 그것은 시대에 따라 다른 법이오. 그때는 진나라의 세상이 어지러워 항우 같은 거친 자의 사사로운 언론과 폭론이 횡행하고 천하에 정해진 군주도 없던 시세였소. 그러기에 고조는 원수진 자라도 항복하면 구슬려 부려먹는데 무심했던 것이오. 또한 진나라 난세의 그것과 오늘의 황건적은 그 본질이 다르오. 살아날 가망이 없어 궁지에 몰렸기에 항복을 구걸해온 도적을 가련히 여기 구해준다면 그것은 오히려 도적의 기세를 세워 세상 도리와 사람의 마음의 악행을 장려하는 꼴이 아니겠소? 이번 기회에 단호히 도적의 뿌리를 뽑아야 하오. 아닙니다. 듣고 보니 정말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현덕은 그 말의 옳음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쳐들어가 성 안의 도적을 섬멸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사방의 문 중 어느 하나 따라날 틈도 없이 에워싸고 공격하면 성 안의 병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항전하여 무시무시한 마지막 힘을 떨쳐낼 것이 분명합니다. 아군의 손실도 막대해지겠지요. 한쪽 문만은 퇴로를 열어두고 세 방향에서 공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 의견은 좋소. 주주는 즉시 명령을 변경하여 급격히 공격을 퍼부었다. 동남쪽 문 하나만 열어두고 세 방향에서 북을 울리며 불을 질렀다. 과연 성 안의 황건적들은 혼란에 빠져 한 방향으로 무너졌다. 주주는 말을 달려 혼란스러운 군사들 속에서 황건적 장수 한충을 발견하고 철궁으로 쏘아 맞췄다. 한충의 목을 창에 끼어 종자에게 높이 치켜들게 하며 톱을 대장군 주중께서 황건적의 장수 한충을 이처럼 목 베셨다. 감히 나와서 이름을 밝히고 덤빌 자가 또 있느냐? 라고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그러자 남아있던 황건적 장수 조홍과 손중 두 사람이 저자가 주준이냐 라며 화염 속을 검은 나귀를 몰아 달려와 이름을 외쳤다. 주준은 당해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아군 진영 속으로 도망쳤다. 한충 두목의 원수의 분노가 불타오른 황건적들은 주준을 뒤쫓아 주준의 군사 가운데를 돌파하며 완전히 난타전을 만들었다. 과히 일당열이다.
황건적 한 명의 광군은 10명이나 죽어나갔다. 주준을 따라 광군은 앞다투어 10리나 뒤로 퇴각했다. 도적대는 기세를 회복하여 성벽의 불을 끄고 다시 사방의 문을 굳게 잠근 뒤 자, 언제든지 와라 하며 다시 진용을 갖추었다. 그날 황혼 무렵 수많은 부상병이 처참하게 저녁달 아래 들판에 누워있는 광군의 진영으로 어디선가 한 무리의 군마가 달려왔다. 누구인가? 현덕등은 곧 다가와 진영문으로 들어서는 그 군마를 막사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총 병력 약 1500명 정도. 대우는 정연하고 걸음걸이는 당당했다. 대체 이 정예 부대를 통솔하는 장수는 어떤 인물일까를 저절로 생각하게 만들 정도였다. 지켜보고 있자니 그 대오의 맨 앞에 깃발든 병사와 북치는 병사를 세우고 바로 그 뒤를 따라 한 마리의 푸른 빛이 감도는 용기나는 검은 말을 타고 휘풍당당하게 주위를 압도하며 오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군대의 대장일 것이다. 넓은 이마, 시원한 얼굴, 입술은 붉고 눈썹은 아미산의 반달처럼 높고 날카로웠다. 곰의 허리와 호랑이의 자태, 이른바 위험이 있으되 사납지 않아 보는 것만으로도 대인의 풍모를 갖추고 있었다. 누구지? 누구일까? 간우와 장비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진영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이름을 묻자 멀리서도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 사람은 오군 부춘현 출신으로 이름은 손견, 자는 문대라는 사람입니다. 옛 손자의 후예이며 벼슬은 하비성입니다. 이번에 조정의 군대가 황건적을 토벌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사적으로 기른 병사 1500명을 이끌고 지난날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광군을 돕기 위해 달려온 것입니다. 주준 장군께 잘 전해주시기를 청합니다. 태도는 당당했고 말소리 또한 낭낭하게 들렸다. 간우와 장비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앞서 영천 들판에서 조조를 보았고 지금 여기서 또 송견이라는 한 인물을 보고 역시 세상은 없다. 뛰어난 인물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세상이 평화로울 때는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고 느낀 듯했다. 그들은 똑같이 세상을 얕볼 수 없다는 생각을 품었을 것이다. 어쨌든 송견은 이끌고 온 병사들까지도 훌륭했다. 송견이 구원하러 왔다는 말을 듣고 오군 부춘에 연결이 있다는 말은 전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었는데 참으로 잘 와주었소. 라며 주주는 크게 기뻐하며 그를 맞이했다. 마침 그날 크게 패배한 날이었기에 주주는 크게 힘을 얻어 다음 날에는 송견이 이끄는 준비된 정예 1500명까지 더하여 단번에 라는 각오로 완성으로 압박해 들어갔다. 즉 새로 온 송견에게는 남문 공격을 맡기고 현덕에게는 북문을 공격하게 하며 자신은 서문에서 공격해 들어가고 동문 한쪽은 전날의 계책대로 일부러 길을 열어두었다. 낙양의 장수와 병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마라. 송견은 새로 온 군대인 만큼 순식간에 남문을 들이쳐 부수고 그 자신도 푸른 빛이 감도는 검은 말에서 내려 해자를 넘어 단신으로 성벽에 기어올라 오군의 송견을 모르느냐 하며 황건적 병사들 속으로 뛰어들었다. 송견이 칼을 휘두르며 황건적을 베어 넘긴 것이 20명이 넘었고 그와 맞선 자 중에 피를 뒤집어 쓰지 않는 자가 없었다. 황건적 장수 조홍은 볼품 얻기는
저 녀석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며 경노하여 송견에게 달려들어 격렬한 전투를 서무함 넘게 벌였지만 송견은 조금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순식간에 조홍을 베어버렸다. 또 다른 황건적 장수 손중은 그것을 보고 상대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지 배주하는 황건적들 틈에 섞여 이미 동문으로 도망쳐 달아나 버렸다.